아인슈타인이 남긴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릇된 욕망 혹은 헛된 희망일 뿐 아니까 물리학의 역사는 결국 통합의 역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든 물리학자들이 행복할까?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통일 이론 그리고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여러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통일에 대한 꿈, 이런 꿈을 가장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이런 통일 이론을 완성하지는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통일 이론 그리고 모든 것의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꿈꿨지만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를 만들어내는 네 가지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마지막으로 중력, 이렇게 네 개의 힘을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만들어내는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먼저 전자기력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기력은 사실 겨울철이면 누구나 경험하시는 그겁니다. 차문을 열려고 할 때 찌릿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당연히 전자기력인데요. 전자기력에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이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거나 마이너스를 전하를 갖고 있거나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같은 전하를 갖고 있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처럼 같은 전하가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전자기력입니다. 한편 강한 핵력이라는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원자핵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은 진짜 작거든요. 그 작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공간 안에 갇혀있는 양성자 사이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아주 강한 전자기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양성자가 흩어지지 않고 아주 좁은 공간이 원자핵 안에 함께 존재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서로 밀어내는 전자기력을 이기는 어떤 힘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힘이 강한 핵력입니다. 강한 핵력은 아주 좁은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두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핵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한 핵력은 어떤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태양의 내부에선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라늄 원자핵도 붕괴하면서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죠. 이처럼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으로 바뀔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약한 핵력입니다. 약한 핵력은 가장 볼 수 있는 쉬운 그리고 익숙한 반응이 어떤 거냐면, 중성자 하나는 양성자, 전자, 중성, 미자 이렇게 세 개의 입자로 붕괴할 수 있어요. 이런 원자의 입자들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가 다른 입자로 변화되는 그런 반응에 관계된 것이 약한 핵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를 보내주잖아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약한 핵력이어서 우주를 우리가 이해할 때 당연히 약한 핵력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기력은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힘이 전자기력이에요.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은 둘 모두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듯이 아주 작은 원자핵 정도 크기 안에서만 중요한 힘인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우리는 모두 다 큰 것들을 보죠. 큰 것들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힘이 전자기력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상에다가 동전을 놓고 손가락으로 튕기면 동전이 움직이다가 멈추잖아요. 마찰력이 작용하죠. 마찰력도 전자기력입니다. 제가 물체를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물체가 공기의 저항으로 속도가 줄어들죠. 그것도 전자기력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스프링의 물체를 연결한 다음에 스프링의 길이를 늘리면 스프링이 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이 작용하잖아요.
그것도 전자기력입니다. 물방울은 왜 동그란 모양일까요? 표면 장력 때문이죠. 표면 장력도 전자기력의 한 형태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이 전자기력입니다. 자, 강한 액력은 원자핵을 안정되게 만들고요. 약한 액력은 태양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요. 전자기력은 우리가 보는 큰 것들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당연히 이에 더해서 중력도 있죠. 중력은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약한 힘입니다. 제 몸을 이 커다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제가 느끼지만 제 앞에 놓여있는 탁자와 제 몸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 중력은 너무나도 약해서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작죠. 하지만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의 힘은 있고 밀어내는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천체들, 달이 되고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될 정도로 아주 많은 물질이 모여있는 천체의 경우에는 중력이 천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힘이 되죠. 자, 이처럼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현재 이 상태로 만든 힘으로써 4가지를 얘기하고요. 이 4가지 힘 중에 중력을 뺀 나머지 3힘, 강한 액력, 약한 액력, 전자기력, 이 3개의 힘을 하나로 합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대통일 이론입니다. 대통일 이론은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물리학의 역사에선 통일이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리학의 역사는 결국 통합의 역사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뉴턴에 와서 통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뉴턴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이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하잖아요. 천체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이 사실 똑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뉴턴이 이룬 바로 보편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뉴턴이 통합한 것은 지상의 운동과 천상의 운동입니다. 이후에도 물리학에서 통합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전자기학을 완성한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인데요. 맥스웰이 한 일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을 하나의 이론틀로 통합한 것이 바로 맥스웰이 한 일입니다. 전기는 여러분이 겨울철에 느끼는 정전기가 바로 전기 현상이고요. 여러분이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의 바늘이 변하잖아요. 방향이. 그거는 자기력인데요.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맥스웰이 한 일입니다. 이런 통합의 역사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도 이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한 틀로 통합한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시공간과 중력을 통합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와서 처음으로 시공간과 중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리학자들이 알게 됐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다음에 시도한 것이 있어요.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아인슈타인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통합의 꿈은 아인슈타인에 와서 처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사실 이 통합 이론을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물리학에서의 통합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특수상대성 이론도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게 바로 폴 디락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한 일입니다. 폴 디락은 당시의 양자론을 특수상대성 이론에 맞게 변형시킨 그런 이론을 통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과학자죠. 자, 이렇게 물리학의 통합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앞에서 설명드렸던 약한 상호작용과 그 다음엔 전자기력을 통합하는 것에 물리학자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양자전기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제가 전기와 자기 현상을 통합한 것이 바로 맥스웰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담고 있는 이 아인슈타인의 논문의 제목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관하여 라는 논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인슈타인이 전기역학을 고민했을까요? 정말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한 고민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전류가 뭘까요? 전류는 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그러면 가만히 제 앞에 전하가 정지해 있는데 제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전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전류잖아요. 결국 아인슈타인이 한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지한 전하를 설명하는 전기력이 움직이는 전하에 관련된 자기력과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아인슈타인이 떠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 관계에 대해서 아마도 고등학교 때 물리학 배울 때 아마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도선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있을 때 두 도선 사이에는 서로 가까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까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까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류는 결국 전하의 흐름입니다. 도선 안에서 전하, 그 중에서도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의미는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도선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도선에 있는 전자를 봐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같다면 두 전자는 나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첫 번째 도선의 전자는 두 번째 도선에 있는 전자가 정지해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아까 기억하시죠?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두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있을 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밀어내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는 밀어내는 방향의 힘이 아니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전하가 보면 옆 도선에 있는 전하도 정지해 있는 걸로 볼 거고, 그러면 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놀랍게도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지가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구리로 이루어진 도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양의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도 있죠. 결국 구리로 만든 도선 안에는 양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들은 제자리에 정지해 있고, 이 정지해 있는 원자 핵들을 배경으로 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구리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도선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도선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도선에 있는 나란히 정렬돼서 움직이지 않는 양의 전하를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두 번째 도선의 양전하를 보면 첫 번째 도선의 전자의 입장에선 두 번째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양전하들이 자기는 정지해 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거리 수축 효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도선의 전자가 보면 두 번째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양의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들의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도선의 전자가 보면 두 번째 도선이 갖고 있는 양전하의 밀도가 더 커지는 효과를 보게 돼요. 한편 첫 번째 도선의 전자가 두 번째 도선에 있는 전자를 보면 전자는 나란히 움직이잖아요. 전하의 밀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도선에 움직이는 전자가 두 번째 도선을 보면 양전하가 전하보다 더 많은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거리 수축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같은 전하는 밀고 다른 부호의 전하는 당긴다. 그냥 정지한 전하에 관계된 전기력의 효과가 합해져서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력은 결국 전기력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두 효과를 결합해서 자기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통합의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서 드디어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양력 이론이 성공되게 돼요. 아주 높은 에너지에선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이 결국 같은 힘으로 합해집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낮아지면 두 힘이 갈라질 뿐이다 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명확히 알아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성공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이 뭘 하고 싶을까요? 물리학자들이 꿈꾸는 이론이 바로 대통일 이론입니다. 기억하세요? 대통일 이론은 중력을 제외한 세 가지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나로 합하려는 노력이 대통일 이론입니다. 근데 아직은 잘 안 돼 있어요. 현재 표준 모형은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은 잘 합해져 있고 강한 핵력을 기술하는 이론이 양자생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자생역학은 아직은 느슨한 연합 정도지 하나로 잘 합해져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대통일 이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요. 대통일 이론이 맞다면 물리학에서 확인되어야
일어나고야 하는 현상들이 예측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중에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양성자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붕괴한다라는 것이 이 대통일 이론의 예측인데 아직은 확인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 대통일 이론은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결국 최종적인 꿈은 뭘까요? 이 네 가지 상호작용, 약한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 이 네 가지를 모두를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합하고 싶죠. 이 최종적인 꿈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 이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즉 모든 것의 이론은 대통일 이론과 중력을 합한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현재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표준 모형에 잘 통합되어 있어요. 문제는 중력을 기술하는 일반 상대론이 그 표준 모형에 잘 통합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표준 모형에서는 사실 양자역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양자론과 중력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론을 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다들 아시듯이 작은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한편 일반 상대론과 중력은 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당연히 작은 것과 큰 것을 하나로 합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은데 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작다는 건 크기를 뜻하고요. 크다는 건 질량 혹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 아주 큰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홀이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우주가 태어난 빅뱅의 순간인 거죠. 빅뱅과 블랙홀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려면 대통일 이론 그리고 중력을 하나로 합한 모든 것의 이론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시도는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은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리학에서의 그 표준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론과 중력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의 시도가 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양자론에서 출발해서 양자론을 중력을 설명하도록 확장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의 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촉근 이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로 중력까지 포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촉근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방식으로 중력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만약에 이 방향이 맞다면 중력을 전달하는 매개 입자인 중력자, 그래비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아직 그래비톤은 촉근 이론의 예상이긴 한데 아직 관찰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자, 이처럼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중력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자라는 것이 촉근 이론의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방식의 시도도 있습니다. 이건 양자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자체를 양자스럽게 만드는 방향의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방향의 시도가 바로 고리양자 중력 이론이라고 불리는 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 힘 기억하시죠? 전자기,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중력. 이 중에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은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강한 핵력도 한 이론의 틀로 이해하자라는 것이 대통일 이론이고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의 꿈은 대통일 이론과 심지어 중력도 합해서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의 이론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이건 물리학자들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남긴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아주 멋진 말을 아인슈타인이 남겼는데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커다란 우주가 우리 인간에게 굳이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이론, 즉 Theory of Everything, TOE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모든 것의 이론이 과연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가 TOE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릇된 욕망 혹은 헛된 희망일 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 모든 것의 이론으로 작동하는 우주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의 이론으로 우리 인간이 출현했다면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물리학자가 갖고 있는 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을 완성하고 이 모든 것의 이론을 제가 직관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아주 짧게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러면 얼마나 모든 물리학자들이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직은 꿈이지만 잘 모르죠 뭐. 만약에 지금 이 강연을 보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제 나이가 되면 그때쯤엔 과연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의 이론을 완성할 수 있을지 그건 우리 모두가 기대를 갖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고 있어야 할 궁극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물리학자들은 말씀드린 4가지 상호작용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입자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리학자의 꿈은 결국 통합의 꿈입니다. 이 4가지 상호작용을 하나의 이론, 아주 단순한 어찌 보면 단순한 이론을 통해서 물리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 꿈꾸는 그런 미래인 거죠. 의심하지 마세요. 물리학에선 여전히 4가지 상호작용만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게 모든 것의 이론이 아니고요. 이 4가지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현재 이론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단순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의 이론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대통일 이론 그리고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물리학자들이 꾸고 있는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분들이 물리학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먼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가 되길 바라지만 그런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이 우주를 만들어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물리학의 미래가 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